두바이 상공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0발과 드론 27대가 UAE를 향해 쏟아졌고, 방공망은 보유 요격 미사일의 절반을 소진하며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피해액만 1억 달러. 분쟁 16일 만에 걸프 지역이 받은 공격은 3,700발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은 성강탄을 실은 미사일로 기만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UAE는 속았고 탄약은 줄었고 위기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UAE를 구한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를 단 미사일이었습니다. 9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100발 중 96발을 공중에서 격추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교전 상황에서 이란이 쏜 진짜 미사일을 상대로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 II가 UAE 하늘에서 기록한 숫자입니다. UAE 방공 당국은 처음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실전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천궁 II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요격 성공, 또 성공, 또 성공. 96%의 타율로. 이란 입장에서 이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공들여 설계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한국산 시스템에 의해 줄줄이 격추당했으니까요. UAE는 즉각 한국에 긴급 요청을 넣었습니다. 추가 요격 미사일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국 물량을 먼저 돌려가면서까지 30기를 긴급 수송했습니다. 도착한 미사일은 포장도 채 풀리기 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날아오던 이란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했습니다. 천궁 II의 핵심 기술은 히트 투 킬입니다. 폭발로 근처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이죠.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잠깐 숫자 하나만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1000킬. 이란 탄도 미사일 탄두 하나의 무게입니다. 이게 지상에 떨어지면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이 그대로 불바다가 됩니다. 천궁 II가 막아낸 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요격에 실패했다면 UAE 국가 기관 시설 전체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항구, 통신망 한 발만 뚫려도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UAE가 수십 년에 걸쳐 건설한 국가 핵심 시설이자 한국 기술로 완공된 곳이기도 하죠. 미사일 한 발이 그곳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원유 이야기가 아니라 중동판 후쿠시마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방사능 오염, 주변국 대피, 걸프 전체가 멈추는 시나리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자국 비축 물량까지 내어주며 보낸 미사일 30기가 UAE를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다고요. UAE 정부도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살린 겁니다. UAE가 움직였습니다. 분쟁 18일째 되던 날, UAE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조선들이 중동 앞바다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인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UAE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간 단골 고객들이죠. 그런데 UAE는 그 모두를 제치고 한국을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나프타 선박에 실린 1,800만 배럴이 이미 한국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고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출항 대기 중입니다.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서 한국만 조용히 물량을 확보한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이 뉴스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유소 줄 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단순한 안도감처럼 들리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외교적 결실인지.
따져보면 놀랍습니다. 무기를 팔았고 미사일을 빌려줬고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 대가가 원유 2,400만 배럴 돌아온 겁니다. 위기가 거래가 되고 거래가 동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야후 재팬 댓글창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나? 한국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일본 네티즌들이 자국 정부를 향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사실 일본은 원유 비축량만 따지면 한국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비축분이 51치 이상 더 많다고 자부해왔죠. 숫자만 보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지금 부러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는 걸까요? 비축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만들어뒀습니다. 무기를 팔고 원전을 지어주고 긴급 상황에 미사일까지 내어주면서 UAE와 신뢰를 쌓아온 겁니다.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 원유 2,400만 배럴 돌아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안 한국은 이미 유조선을 출항시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한 건 바로 이 간극이었습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이렇게 썼습니다. 체면 따질 때가 아니다. 한국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자존심 강한 일본인이 한국을 모범 사례로 거론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손 놓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미국과 손잡고 알래스카 원유를 공동 비축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전략적 결단이라고 띄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알래스카 원유는 원래 미국 서부 지역 소비를 위해 설계된 겁니다. 파이프라인도 터미널도 수송선단도 일본을 향해 설계된 인프라가 아닙니다. 대량으로 일본까지 가져오려면 전용 터미널을 새로 깔고 대형 유조선을 대거 투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원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싸게 사려다 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북극권 개발은 환경 논란과 정치적 갈등으로 수십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설령 지금 당장 개발을 재개한다 해도 실제로 원유가 나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유조선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5년짜리 계획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유조선을 띄우는 동안 일본은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함정 파견을 요청했을 때 응답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이 두려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UAE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참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이미 유전 시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게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방어에서 공세로 UAE의 전략이 전환된 순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UAE의 이 결정은 단순한 자국 방어가 아니라 걸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 작전에서 주목받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이란 해군의 가장 위협적인 전술은 소형 고속정, 떼와 자폭 무인정입니다. 수십 척이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방식이죠. 기존의 고가 미사일로 일일이 대응하다간 탄약이 먼저 바닥납니다. UAE는 그 해답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바로 그 역할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UAE 팔라지-3 연안 순찰선 갑판에는 특이한 무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산 지대함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생긴 건 투박하지만 하는 일은 정밀합니다. 고속으로 돌진하는 소형 표적을 찾아내 정확하게 박살내는 무기입니다. 이란 해군의 전술은 단순하지만 무섭습니다.
소형 고속정 수십 척이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드는 겁니다. 기존 함포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고가 미사일로 막다간 탄약이 먼저 동납니다. 그 사이를 파고드는 게 이란의 노림수였죠. 비궁은 그 빈틈을 막기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핵심은 발사 후 망각, 영어로 파이어 앤 포겟 방식입니다. 쏘고 나면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추적합니다. 발사한 직후 바로 다음 표적을 조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고속정 한 척을 잡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수십 척이 몰려와도 연속으로 쏘면 됩니다. 비용도 압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고가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비궁 여러 발을 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자폭 무인정과 고속정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비궁이라고 단언합니다. 극강의 가성비, 이게 전장에서 승부를 가릅니다. 비궁이 해상의 위협을 막는다면 육지에서 이란을 겨냥하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입니다. UAE는 현재 약 2무문, 2개 대대 규모의 천무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되는 CT-210 유도탄의 사거리는 290km입니다. UAE 영토에서 쏘면 이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대, 지휘 시설, 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의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를 바꿨다는 그 무기입니다. 실제로 이번 분쟁에서도 이란 군함과 지휘 시설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2배의 화력을 한 번에 투사합니다. 하이마스가 로켓 6발을 싣는다면 천무는 최대 12발을 동시에 퍼붓습니다. 넓은 지역에 분산된 표적을 한꺼번에 초토화하기에 천무가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UAE가 실제로 천무를 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UAE가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게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쏘지 않아도 억제력이 됩니다. 총을 차고 있는 것만으로도 싸움을 막는 것처럼요. 그 총을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천궁 II, 비궁 천무. 이 세 가지 무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한국이 만들었고 모두 UAE의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UAE 안보의 중심축이 한국산 무기 체계로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건 무기 판매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자국 물량을 먼저 내어주며 미사일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UAE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원유 2,400만 배럴 우선 공급은 그 답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UAE에 체류 중인 한국인 3,000명입니다. 전쟁이 번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UAE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판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틴 나라에게 하는 대우입니다. 부산에서 30년째 무역업을 해온 최 사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 평생 못 잊는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과 UAE의 관계는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국가 위기를 함께 넘은 전략적 동반자로요. 일본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대신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한 일본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UAE에 무기를 팔고 원전을 지어주고 기술 인력을 파견하면서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거죠. 위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판을 짜놓은 겁니다. 일본보다 먼저 주유소 대란 조짐을 감지하고 움직인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어떤 일본 누리꾼은 이걸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에 반응하는 국민성의 차이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냉정하게 뜯어보는 것이라고요. 기술을 팔고 위기에 응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 그 과정이 결국 국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번 사태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건 무기 성능이 아니라 전략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한국은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기술을 팔고 위기에 손을 내밀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원유 2,400만 배럴계 3,000명의 안전한 귀국이었습니다. K방사는 이제 단순한 수출 산업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국가를 지키는 전략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신뢰로 세계와 연결될 때 한국의 자리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